자, 낙강 세미나 11회 강의 4강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에는 그렇게 제목이 붙어있지는 않지만 저는 나름의 제목을 보에스밥 솔리피데거든요. 그것이 있던 곳에 내가 도래해야 한다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그리고 에크리에 있는 한 문장을 가장 위에 있는 먼저 볼 수 있는 문장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 낙강이 뭐라고 하냐면 이 보에스바흐라는 이 포이트의 명제, 그것이 있던 곳에 내가 도래해야 한다의 문장은 우리가 여러 번 해석했고 이제 달리 이해해 보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똑같은 문장을 달리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낙강이 포지션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요 강의 듣는 분들은 이미 한번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 강의 주제가 또한 그것인 만큼 다른 방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례를 살펴보면 보통 무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에는 실패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이건 역시 제가 붙인 제목이죠.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것의 실패, 그리고 주체라는 개념, 그리고 사유라는 것의 실패는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것이 있던 곳에 내가 도래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설명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개념들이 오늘은 아마 소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실패로서의 무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무의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수업을 여러 번 들으셨고 지속적으로 듣고 계시지만 무의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무의식이란 뭐냐? 무의식은 낭만주의적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무의식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비밀성,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숨겨져 있고 은폐져 있다는 건 맞는데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실체. 정신분석 그런 걸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또한 과학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럼 무의식은 뭐냐? 여러 가지 아주 상식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차근차근 나열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무의식은 욕망의 생산장치예요. 욕망이 생산되는 장소가 무의식이다. 그럼 인간에게 신체의 감각이 생산되는 장소는 인간의 뼈와 살로 이루어진 신체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죠. 자, 욕망이 생산되는 장치인데 그 욕망의 생산장치가 타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라는 도식이 생산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던 마지막 명제. 저는 3강의 텍스트의 마지막 그 부분 한 페이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소개를 하지 않고 뛰어넘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라는 이야기. 그것의 장소가 무의식이라는 거죠. 무의식. 자, 그런데 이 무의식을 다루는 여러 가지 태도가 락강에게 있었고 변화해가는 그러한 궤적들이 발견이 되는데, 자, 우선 먼저 락강이 무의식이라는 장소, 즉 타자에 의해서 욕망이 결정되는 장소를 처음에는 말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말의 장소. 그러니까 명령이 내려지는 장소라는 것이죠. 명령, 말. 그래서 그 시기에 무의식은 상징계였고, 상징계는 어떤 상징계였냐면 말의 상징계였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화요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파홀이라고 하는 프랑스어로 약간은 규정하고 있는, 말 중에서 말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파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홀은 그것도 아주 일상용어예요. 파글레라는 단어의 명사형인데 파홀, 말하다라는 단어, 말, 파홀. 근데 파홀이라는 단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의사소통의 의미보다는 말의 확신과 신념의 개념이 더 강조되는 단어라고 그런 프랑스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소통하는 게 아니라 빠홀,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나의 빠홀을 주겠다. 당신은 나의 빠홀을 가지고 있다. 부자벨마 빠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약속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말을 가졌습니다. 라는 건 나는 그걸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번 뱉었고 당신이 그것을 신뢰해 준다면 나는 꼭 그걸 지키겠다. 라는 뜻이죠. 어떤 그러니까 소프트한 영역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더 권력의 장치의 영역으로 가져가게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빠홀의 장소가 바로 상징계였어요. 초기의 락강에게는. 지금은 초기가 아니죠. 세미나 11은 초기가 아니에요. 중기도 좀 후반부인 것이니까. 초기, 락강에게는 상징계가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너는 가족의 어떤 구성원이야, 둘째야, 셋째야, 아버지야, 딸이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장소가 상징계였고 그러한 명령에 의해서 좌표화된 것이 주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체. 자, 그런 무의식이 과거에는 락강의 무의식이었어요. 상징계라고 말하는 것의 무의식. 그러니까 이 상징계는 어떤 의미에선 그걸 자칼랑 밀레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장소가 성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적. 하나님이 말을 통해서 땅이 있으라고 하면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아담과 이유가 있고 뭐 이런 식인 것이죠. 거기에는 논리가 없는 것이죠. 상징계가 명령의 상징계인 것인데 자, 이러한 상징계의 측면이 어떻게 인간에게 설정이 되느냐에 우리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듣게 되는 어른들의 말, 대타자들의 말은 거의 대부분이 명령어였다는 것이죠. 명령어. 그래서 그 명령의 체계가 상징계를 형성하면서 무의식을 형성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라면 그런 초기의 락강이 상징계를 생각하던 방식으로 상징계를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무의식이 실패한다는 건 그러한 명령이 실패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징계가 실패하는 장소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초기이고 조금 더 몇 년이 지나면 1955년 이후가 되면 57년 정도에 주로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쯤이 되면 락강은 상징계를 그렇게 말의 장소, 빠홀의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렁게아주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랭귀지의 장소. 렁게아주라는 것은 언어인 것이죠. 근데 빠홀과 언어라는 것의 뉘앙스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말과 언어의 뉘앙스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언어는 보다 중립적이에요. 중성적이고 중립적이고 일종의 소통, 커뮤니케이션만을 가정하는 장치의 그런 의미를 더 많이 갖게 되죠. 그 얘기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상징계는 명령하는 상징계가 아니라 기표를 연쇄시키는 장치로서의 상징계의 역할을 맡게 됐다는 거고 그걸 무의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이제 더 이상 성서적인 차원의 명령의 차원의 장소가 아니고 그냥 기표가 연쇄되는 장소인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기계들이 움직이듯이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서 대체되는 방식으로 환유죠. 끊임없이 전개되는 그 환유 장치 기표들이 탁탁탁탁 계속 전개되는 방식으로 사유가 전개되는 그곳을 상징계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 무의식을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그러다가 1964년 지금 세미나의 시점에서 락강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무의식은 바로 그런 기계가 실패하는 지점이다라고 완전히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천지개벽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지개벽이라기보다 락강이 변덕을 부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락강이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그럼 락강이 틀렸느냐? 계속 락강은 틀려왔는가? 그리고 계속 틀릴 것인가? 예를 들어서 무의식이라는 것이 저기 존재하는데 그 무의식을 자꾸 다른 오류가 내재된 그러한 명제로서 포획했고, 포획하는 것에 실패했고, 자, 이게 락강의 행보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무의식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걸 있다라고 가정하니까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구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이해해보겠다라는 것이고, 인간을 단지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한 타진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포획하는 틀을 바꿈으로써 지금 틀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무의식인가를 설명하는 틀을 바꿈으로써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다르게 정초되어서 다른 방식으로 창안되고 있는 것이고, 무의식이 다른 방식으로 창안되는 과정 속에서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는 대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규정된 주체라는 인간의 이미지로부터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이로들을 탐사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의식이 실체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락강은 평생 틀리기만 했던 주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의식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건 발명품이에요. 무의식이라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랑도 발명품인 거, 사랑이라는 개념도.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개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타자의 질서로부터 빠져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가 뭐냐? 정치가 복리후생이냐? 경세치용이냐? 정치가 백성들 이롭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국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독재도 때로는 용인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를 누군가가 달리 생각하는 문법들을 발명해내기 시작하면, 아니다. 정치는 주권이다. 정치는 근본적인 평등이다. 라는 또 다른 개념들을 도입해서 정치를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기 시작하면, 국가라는 차원과 개인이라는 차원을 지배하고 있었던 권력의 장을 뒤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들이 개방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그런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심지어는 실증과학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차원들은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틀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바뀐다는 것이고, 우주를 바라보는 가능성을 바꾼다는 것은 인간을 사유하는 가능성 또한 바꾸게 된다는 것.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락강은, 자, 무의식은 그 이전까지 생각하던 그 상징계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생각하던 그 상징계의 언어 장치가 저 혼자 돌아가니까 무의식인 것이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저 혼자 돌아가던 장치가, 물론 그 장치는 단지 환유의 장치만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 안에는 그 환유의 장치를 지배하는 또 다른 두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죠. 그 메커니즘을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쾌락 원칙이란 뭔가요? 그 언어 장치 내부에서 표지되는 쾌락이 집중되는 지점을 표지하는 장치가 일단은 쾌락 원칙이에요. 어디서 리비도가 집중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 어떻게 파악하나요? 기표를 하나 이렇게 붙여 놓으면서 파악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표를. 안 그러면 기억이 안 되는 것이죠. 무언가 리비도가 집중되었다. 거기에 트라우마의 상처가 생겼다. 혹은 거기서 강렬한 쾌락을 경험했다. 혹은 구강 충동이 거기서, 혹은 항문 충동이, 혹은 시관 충동이 강렬하게 주체를 엄습했었다. 라는 걸 표지하기 위해서는 기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포이트의 특징이기도 하고 락강의 특징이기도 해요. 기표를 사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이 거기에 있었다는 건 첫 번째 기표가 놓아짐으로써 표지가 돼요. 그 다음날 그 기표를 통해서 거기서 쾌락이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두 번째 기표를 통해서 억압하게 돼요. 이게 바로 쾌락 원칙의 완성인 거죠. 항상성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완성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현실 원칙의, 즉 주범적인 사유의, 즉 고정관념의, 타자의 관념들이 스며들어서 그 내용들을 통제하는, 즉 쾌락 원칙의 항상성의 내용들을 통제하는 두 번째 장치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언어장치라고 하는 기표의 환유장치라고 하는 거대한 틀이 포함하게 되는 것. 자, 이게 무의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거대한 장치가 인간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락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락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장치가 실패하는 지점이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치가. 그 장치는 그냥 상징계예요. 그리고 이제는 상징계가 무의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의식이냐? 실제가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 개념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욕망은 누구 거냐? 욕망이라는 단어는, 대지해라는 단어는 누구 것이냐? 자, 타자의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징계가 과거에 무의식을 상징계로 판단하던 시절에는 무의식이 욕망을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했다는 거예요. 자, 욕망은 타자의 것이야. 우리의 욕망은 타자의 것이다. 그게 지난주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던 태제이기도 하고, 욕망은 타자가 생산해내요. 개인적인 욕망이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락강에게 개인의 고유한 욕망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 자신의 욕망, 여러분 자신의 욕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가장 은밀한 욕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체로 성적인 욕망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남긴 흔적이에요. 우리의 문화가 여러분들의 신체에 남긴 흔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즐기거나 혹은 그것을 접근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욕망조차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타자의 욕망이에요. 자, 그게 이전까지 락강이 머물렀던 한계였다고 한다면 이제 락강은 어디로 나가고자 하냐면 바로 그 타자의 타자로 나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타자의 장소로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 타자, 나의 욕망을 지배하고 나의 욕망을 규정하고 나의 욕망을 통제하던 그 타자 혹은 대타자라고 부르는 그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유의 무한전개, 기표가 무한전개되는 그러한 틀 속에서 방향성을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에 의해서 추구하게 만들었던, 자, 그 타자가 누구를 가장 타자로 생각할까요? 그것의 부산물인, 그것의 생산품인 우리 자신을 타자로 생각할까요? 그렇잖아요. 그 타자가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만들어낸 존재가 우리라는 이미지이니까, 우린 나 자신이라는 신기루라는 자아니까, 그 타자가 나에 대해서는 별로 이질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타자가 뭘 진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타자로 생각할까? 그 타자가 교란당하는 순간, 그 타자가 넘어지는 순간, 그게 바로 그 타자에 대한 타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타자의 타자, 혹은 로트르라고 말하는 대상, 즉 충동, 혹은 우리 세미나 11에서 우리 함께 지속적으로 다루게 될, 특히 응시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대상 A가 바로 타자의 타자인 거예요.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가정하겠다는 것, 그게 실제인 것이죠. 즉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 상징계가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 그리고 환유의 무한전개라는 방식으로, 혹은 그 안에 존재하는 또한 은유의 권력, 은유는 팔로스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한 권력에 의해서 포획이 안 되는 이질성이 대상 A이고, 이질성이 무의식인데 그걸 실제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중심적으로 탐구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 그 비개념 혹은 또 다른 일자 개념이라는 용어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운베그리프라는 단어. 베그리프는 개념이죠, 독일어로. 베그리프는 개념인데 거기에 대한 독일어에서는 부정의 접두사가 될 수 있는 운베그리프가 프랑스에선 앙이라는, 하나라는 뜻, 원이라는 단어가 되는 그 동음 이의어의 이러한 유희를 통해서 락강이 운베그리프는, 즉 비개념은 또한 일자 개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무의식에 대한 새로운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많은 자가 과거에는 뭐였냐면, 자, 새 많은 자는 누구예요? 새 많은 자는 상징계죠. 상징계가 세행을 해요. 그래서 너는 아들, 너는 딸, 너는 누구 이렇게 세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좌표를 설정한다는 것이죠. 상징계가 좌표를 설정하는데
자, 그 세많은 자를 일자라고 보통은 불러요. 그 권력을. 권력을 가진 일자가 맨 위에 서서, 그러니까 최고로 권위를 가진 자가, 일자가 그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즉 하나의 틀을 가지고 세계를 셈하는 거예요. 두 개의 틀이 있으면 세계가 셈해지지 않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을 셈하는 가장 전형적인 하나의 틀, 흔들리지 않는 틀이 뭔가요?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법이에요. 남녀의 구별법. 그걸 성차라고 부르죠. 이 성차라는 구별법이 있는데 그걸 이데올로기적인 일자가 세계를 셈해서 결국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누군가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다. 세 개의 성이 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제3의 성이 있다. 큐어가 있다. 라는 이 세 개의 셈법을 가지고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나요.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셈법인 이자관계의 셈법, 성차의 셈법, 남녀만을 가정하는 문명이 근본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셈법과 삼자의 셈법은 결국 하나가 하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셈법이라는 거예요. 즉, 삼자의 셈법을 받아들여서 이자의 셈법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삼자의 셈법을 배제하고 이자의 셈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든가 끝없는 투쟁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공존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일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의 아버지가 세계를 셈해요. 두 개의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세계의 논리인데, 그런데 그것이 또한 개념들이 설정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베그리프가 설정되는 방식인데 그러한 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였어요. 원래는 셈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큐어는 일단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선 큐어라는 성은 없는 거예요. 어떤 보장도 받을 수가 없어요. 큐어를 주장하면서 결혼할 수도 없어요. 남자 둘이 여자 둘이 결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셈해지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 욕망은 셈해지지 않아요. 물론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수용도 할 수 있고 뭐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충분히 가족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친구로서 수용할 수도 있고 인정하고 같이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배제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 그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도 아닌 그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셈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존재, 유령 존재인 거예요. 자, 그 유령의 존재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베그리프, 즉 개념으로 설정되지 않았어요. 설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베그리프, 즉 비개념이라는 독일어를 앙베그리프로 바꿔서 부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라칸이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 걸로 가정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있는 걸로 가정하는 순간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계를 지배하는 일자 개념과 자기 자신의 일자로서의 존재를 나도 여기 있다라고 존재하는 그 앙베그리프의 존재가 투쟁하게 되는 것이죠. 이 투쟁은 지금 라칸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 세미나의 11의 가치가 자, 이런 장소에서 빛나는 거예요. 이제는 상징계에 의해서 셈해지지 않는 것도 나는 존재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상징계가 실패하는 순간을 수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대상 A라는 거예요. 대상 A의 출현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의식은 전체를 관통하면서 존재를 셈하고 우리 욕망을 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셈법이 흔들리는 순간을 무의식이라고 가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와 같은 주장의 변화와 설명에는 자, 이러한 존재론을 가정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장소로 데려가는 측면이 있죠. 어떤 장소냐면 어떤 존재론인가 하면 결국 그 이전의 라칸이 어느 정도는 고전주의자였다면, 다시 말해서 상징계의 틀을 그대로 인정하는 존재였다면, 다시 말해서 셈해진 세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존재였다면, 자, 이 시점에서, 물론 이 시점에서 모든 게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미 세미나
7에서 59년에 락강이 상당 부분 자신의 입장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관찰이 되는데, 자, 이러한 차원에는 고전주의적 태도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차원들이 관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상징계라는 것을, 자, 상징계는 좌표들의 세계이고, 상징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칸트의 초론적 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세계라면, 자, 그 세계가 어떻게 출현하는지에 보다 주목하는 그러한 관점들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즉 상징계는 어떻게 출현했는가? 상징계는 어떻게 출현했는가? 공백으로부터 출현했다라는, 공백이 표지되는 방식으로 상징계가 출현할 수 있었다라는 관점들을 락강이 보다 강조하는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규범과 상징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의 결여를 표지해야 돼요. 즉 공백을 명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백과 결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태를 아이가 받아들이는 순간, 자, 그것은 하나의 공백으로서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는 포르다라는 게임을 통해서 어머니의 부재를 수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작점이라는, 그 부분이. 부재를 수용한다라는 것은 공백이 이미 도입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공백이 도입된다라는 것은 그 공백으로 아버지의 규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가져오는 그 규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채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또한 공백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 공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공백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백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즉 결여가, 혹은 우리가 포착할 수 없는 공백이, 즉 통제된 공백이 아니라 떠다니는 공백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보다 생산적인 장소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고전주의자로부터 이제는 엑스니힐로의 발생론적 진리관의 주체로, 진리관의 이론적 방향으로 락강이 점점 더 깊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락강은 이제 주어진 좌표의 주체를 자리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제사장, 대리자,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상징계의 대리자가 아니라 주체를 공백의 장소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그 텅 빈 공간을 무언가 새롭게 채울 수 있는, 내담자가 새롭게 채울 수 있는 창조자로서, 혹은 창조자의 조력자로서 자신을 위치 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도를, 자, 이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문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락강을 연구하는 우리의 문맥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사유한다라는 것은 결국 타자가 사유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모든 사유는,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자의 것이에요. 타자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자는 대타자인 것이고, 그 대타자는 상식의 용어로는 고정관념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 대타자로부터 벗어나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 사유의 영점이라는 거죠. 사유를 하면서도 사유의 영도로 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를 소환했던 것이죠. 사유의 영도. 모든 걸 의심하는 방식으로 사유는 하되 내용을 비워내는 사유로 도달하는 것을 사유의 영도의 지점으로 도달하는 행위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한 사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계를 정지시키는 사유라는 거. 상징계를 작동시키면서도 상징계를 정지시키는 사유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타자가 상징계니까. 그 장소가 무의식이고 그 장소가 주체라는 거예요. 대타자가 정지되는 사유의 장소이니까 주체의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카르트는 의식적인 상태에서 본인이 아주 집중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락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유 자체도 일단 타자의 사유인 것이니까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리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본인 스스로가 실수하도록 자신을 조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유의 영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주체가 그러한 방식으로 출현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라강은 프로이트의 논점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타자가 정지되는 지점은 대타자가 무의식인 만큼 무의식의 영역에서 기다려서 그것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사유는 곧 기표연쇄이고, 그렇죠? 기표연쇄는 자 상징계예요. 그리고 상징계는 타자인 것이죠. 그게 대타자인 거예요, 대타자. 자, 이러한 상징계, 대타자의 기표, 연쇄가 하나의 소멸점으로 환원되는 순간을 주체의 확실성으로 또는 간극으로 사유하는 것이 데카르트적 관점이었다면 락강은 이제 그것을 무의식의 사유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주체의 확실성에 도달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설명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오늘 강의에서 이 4강에서 락강이 72페이지죠. 구격본 72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페이지에는 이 페이지에 제가 인용문을 실어놨는데 자, 이렇게 락강이 말하고 있어요. 자, 저는 그 단절을 시니피앙 자체와 구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의 기능과 긴밀히 연결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절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간극, 단절 이런 개념들이 세미나 11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단절, 뭐와 단절이냐? 상징계와 단절인 거예요. 물론 상징계와 단절한다고 상징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상징계가 작동하는 어떤 단선을 의미하죠. 단선. 쿠시피, 쇼트서킷, 단선. 전류가 흐르다가 탁 튀면서 단절이 일어나는 순간인 것이죠. 상징계의 흐름이 단절되는 그 단절을 자, 주체의 기능과 연결시켰다는 주체의 기능은 그 단절의 다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체는 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면 주체가 뭐냐면 실체가 아니고 기표, 시니피앙 자체와 구성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또한 주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표가 주체는 아니에요. 기표가. 하지만 기표와 기표 사이에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표는 상징계예요. 그리고 상징계는 대타자예요. 타자이니까 타자가 지워지는 순간은 그 기표와 기표 사이겠죠. 기표와 기표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선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일단 대타자가 지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순간을 주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상징이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상징이 바깥을 상상하지 마세요. 아직은. 내년쯤에 제가 세미나 23 강의 수업을 시작할 때 그때는 상상하셔도 돼요. 근데 아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미나 11과 세미나 23 사이는 또 엄청난 거리감이 있어요. 거기에 또 무한정한 새로운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저를 따라오신다면 세미나 11에선 이랬는데 23에선 이런 거야? 라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놀라우면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주체란 뭐냐? 주체는 타자가 아닌 게 주체인 거예요. 논리상. 타자는 뭐냐? 기표예요. 기표와 기표의 연쇄 관계예요. 그러면 그 기표와 기표의 연쇄 관계 속에서 단절을 일으키는 걸 주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을 잇고 있죠. 무의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체를 언급하는 것이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왜 무의식에서 주체를 찾는가? 우리가 주체라고 한다면 의식의 주체, 자기를 지배하고 타자를 관조하고 세상을 관찰하는 이런 주체, 세상에 참여하건 말건 어쨌든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구별하고 세상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주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무의식의 영역에서 주체를 언급하는 건 뜬금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장소, 주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약간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주체가 무의식의 장소에서 대타자가 단선을 일으키는 곳에서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맥 속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다른 것은 상식적 대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지만 인문학적 전통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정신분석이라는 임상적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은 그래서 대타자가, 즉 쾌락 현실 원칙의 장치가, 기표의 환유 장치가, 혹은 팔루스의 은유 장치가 단절을 혹은 단선을 일으키는 시공간이다 라고 간단히 정리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과 만나는 방식은 특혜적인 방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계의 논리가 우리를 그리로 접근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상징계가 단선을 일으키는 순간만 우리는 그것과 만나는데, 상징계가 단선을 일으키는 순간은 결국 시간과 공간 개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만나는 것을 필연성의 방식으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필연성은 상징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만났어야만 했어, 내 인생의 그 순간은 정말 진정한 순간이었어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지나고 나서 잠깐 생각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 수준을 분석가가 포착해주고 그곳에서 당신은 무의식과 만났었다, 그곳에서 당신은 무의식의 진실과 만났었다, 진리와 만났었다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필연성이라는 것을 임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시간성을 박동운동이라고 불러요. 이 라칸 세미나 11에서 무의식의 시간성은 무엇인가, 우리 그 무의식의 시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것은 일관된 방식으로 흐르는 시간성이 아니라 그냥 박동운동의 개폐운동인 것이죠. 반복이기도 하고 뭔가가 박동하듯이 잠깐 열렸다 닫히는 운동이라고 이미지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바트멍이라고 표현하죠. 바트멍. 이렇게 붕 하는 바트멍. 뭔가가 박동하는 것, 심장이 박동하듯이 뭔가 때리듯이 열리는 것.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한 몇 주 뒤에 장자의 꿈에서도 라칸이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응시라는 개념 다루면서 거기서도 라칸이 나비의 날갯짓이 박동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뭔가 이렇게 무의식에서 꿈속에서 뭔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는 느낌이 존재하는데, 그게 무의식의 시간성이라는, 무의식의 운동성이기도 하다라는 것. 자, 그래서 왜 무의식이 실패로서의 무의식인지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무의식의 상징계에 지배되는 상태가 실패하는 순간을, 자, 그게 진정한 무의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3페이지에서 구격본 73페이지에서 라칸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의식은 거부된 것에 의해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거부된 것. 거부된 것은 억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처럼 거부된 채로 의식의 장 너머에 도사린 어떤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사유라는 것이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사유예요. 실패로서의 사유. 그래서 그 무의식의 사유에, 그런 박동운동에 그런 단편적인 어떤 무의식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유 속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억압하는 의식의 지층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왜곡 또는 우회의 덫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텀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원인 개념을 설명할 때의 그 도식이 설명날 거예요. 뭔가 무의식의 사유가 의식의 영역까지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는 논리적인 절차가 없다는 거죠. 물론 논리적인 절차를 우리가 억압과 부인이라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는 있어요. 분명히 인간의 무의식이, 프로이트에 의한다면 인간의 무의식이 자신의 죽음 충동을 억압하는 방식은 쾌락원칙의 방식, 즉 억압의 방식이죠. 쾌락원칙의 가장 적극적인 기능은 억압이에요. 그건 억압하는 방식으로 충동을 내리누르고 은폐하고, 그리고 현실 원칙은 부인의 방식이에요. 거꾸로 얘기한다든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현실 원칙은 부인의 방식으로 충동을 내리눌러요. 그래서 억압과 부인이라는 것이 한 짝을 이루어서 충동을, 여기 보에스바르에서 그 S, 그것, 충동, 억압되어야 하는 성충동을 내리누른다라는 의미에서 논리가 있죠. 그 논리를 찾아내는 게 프로이트니까 논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억압과 부인이 단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층 결정되는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두 번 억압되면 뭐예요? 권장되는 거예요. 두 번 부인되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부인하면, 이중 부인은 강조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A라는 사람을 싫어해.
라는 것을 두 번 부인하는 상태에서는 나는 A를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중충 결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억압과 부인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해도, 즉 억압의 대상과 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해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만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내담자의 개인사가 어떠한 여정을 거쳤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중충 결정들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층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사다리를 타듯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원인에서 결과로 도달하는 여정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회, 왜곡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니까. 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말아야 한다. 내담자의 발화를 믿지 말아야 한다. 내담자 스스로도 의식적으로는 자신이 거짓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징계의 구조가 그러하다라는 거, 무의식을 드러내는 방식 자체가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중충 결정된 왜곡의 과정과 우회의 과정 속에서 결국 모든 것은 고시고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는 결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라깡이 데카르트의 논점을 차용함으로써 자신의 논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가 나는 의심한다에 강력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 즉 의심의 흔적이 분명히 우리의 사유 속에는 묻어 있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진술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명백하게 진술되는 부분보다는 의심할 만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담자의 표현들 속에서 예를 들면 모호한 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 혹은 진술이 자꾸 바뀌는 부분들이 무의식의 사유가 자신을 표현하는 장소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말하는 내담자의 말은 일단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강한 표현 같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제시하는 내담자는 강박증적 주체인 거예요. 그 내담자는 억압이 강력하게 일어나 있고 그 억압을 아주 안정된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의식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지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의 무의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박증적 주체로서 삶을 편안하게 어쩌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물론 그런 주체는 분석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분석을 보통 안 받아요.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들. 그리고 변화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변화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삶을 향유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주체는 내가 왜 이런 존재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존재로 등장했는지 보다 근본적인 장소에서 나는 누구였는지를 알고자 하는 주체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주체를 히스테리적 주체라고 부르고 그러한 주체를 다른 인문학의 영역에서는 철학적 주체라고 불러요. 철학적 주체.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을 의심에 붙일 줄 아는 능력의 주체. 흔들릴 줄 아는 능력의 주체. 흔들림을 받아들이는 주체. 자, 그게 철학적 주체예요. 종교에서는 그러한 주체가 구도하는 주체인 거죠. 그러한 주체들의 표현 속에는 의심의 콜로폰들이 여기저기 찍혀있다라고 라깡은 이야기하죠. 의심의 콜로폰, 인장인 거예요. 중세 시절에 텍스트를 인쇄하면 거기에 인장을 찍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포함성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라깡이 환상의 도식을 설명하면서 포함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론들을 정초할 때에도 그 이미지를 썼는데 뭔가 이렇게 인장을 찍는 거예요. 어딘가에. 인장을 찍는데 그 인장이 바로 여기서는 콜로폰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내담자의 발화 어딘가에 그 인장이 찍힌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 하면 대타자의 사유가 실패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말은 실패하는 지점인 거예요. 그 장소가. 그 장소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이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데카르트는
무의식이라는 걸 몰랐지만 어느 정도는 어떻게 주체라는 것의 확실성을 파악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중요한 이해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를 믿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의 행동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의미, 엄표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는 환상이니까. 락강에게도 그렇고 20세기 인문학 철학에서도 그렇고 의미라는 것, 성스라는 것, signification이라는 것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의미는 그래서 뭐와 동의어냐면 락강의 도식 속에서는 의미라는 것은 뭐와 같은 말인가 하면 환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의미는 환상인 것이죠. 의미를 믿지 않는다. 의미는 그리고 또한 강력한 것이기도 하고 미약한 것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강력하냐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투사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한다면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투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의 위상이 조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BTS 때문에 엄청 높아지고 있잖아요. 한국인이라는 것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죠. BTS라는 기표가 흘러들어와서 한국인이라는 그 기표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의미의 체계를 부풀려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혹은 외국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 이젠 더 이상 30년 전에 그 한국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나에게 투사해서 다시 나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나는 변한 게 없는데 한국인이라는 단어를 사로잡고 있는 의미의 차원이 변화함으로써 나까지 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의미라는 건 그렇게 사후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표의 유입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변화하거나 왜곡될 수 있어요. 그 의미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학은. 정신분석도. 그건 환상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우는 장소로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우는 장소에서 정신분석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러한 의미의 체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인물로서의 의미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나 자신의 개인사를 파고 들어가서 그 장소에서 어떤 기표들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는가? 모든 의미를 파괴하기 위해서인가? 물론 첫 번째로는 그래요. 모든 의미를 파괴하고 싶어요. 정신분석은. 저에게 분석을 받는 분들에게도 제가 그러한 방식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자꾸 흔들죠. 믿고 있던 모든 의미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석의 전반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의미.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랬어, 나는 저랬어, 내 욕망은 저랬어, 이러저러한 나에 관련된 모든 의미가 타자의 의미의 환상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단계까지 같이 가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을 탈진시켜서 우울증 환자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우울증 약을 판매하는 것, 이게 목표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의미의 생산자가 타자였다면 이제부터는 본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의미를 지우는 일은, 세계를 파괴하는 이유는 그게 완전하게 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완전하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언제나 의미의 생산자는 세계가 되니까. 결국은 세계가 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의 의미를 생산하는 데 보다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정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의미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쾌락에 관련된 환상들을 타자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시키는 환상의 의미 생산에 나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카르트적인 행위를 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의심하고 모든 걸 파괴하고 사회의 영도로 접근에 들어가는 그런 실천들을 하는데 데카르트는 자신의 연구실에 앉아서 혼자 했지만 혼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영웅적 주체를 20세기 문학 락강은 거부한다는 그런 건 없다라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담자가 앉아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수하도록 만들고 그 실수의 사유의 실패의 지점들을 찾아내 주는 것이 조력자로서의 분석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하는
실수하는 순간, 혹은 의심하는 순간. 자, 의심하는 순간은 뭔가요? 믿지 않는 순간이잖아요. 믿지 않는 순간은 뭔가요? 속지 않는 순간이에요. 속지 않는 순간은 농듀, 속지 않는 자들의 순간이고, 레농듀페의 순간이죠. 아버지들의 이름의 순간인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들의 이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일자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자가 지배한다는 거죠. 하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와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거기서 그 권력을 약화시키고 그 권력이 약화된 상태로부터 방황을 지속시키고 그 방황을 정신분석의 여정에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방황을 하도록 만들고 때로는 욕망의 바람이 안 불어서 분석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어떻게든 방황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그 고립무원의 상태에서도 내담자가 분석에 대한 욕망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석가가 갖은 수를 다 부려서 결국은 그 방황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여정 속에서 일자의 권력이 아버지의 권력이 약화되는 여정 속에서 내담자가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까지 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에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듯이 그곳에 가야만 한다라는 그 윤리적인 정원 명령의 목표와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방황을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황.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에는 자아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덧붙이는 설명들을 거기에 얹어놨는데, 자, 내가 누구인지는 결국은 우리가 상식의 차원에서는 흔히 언표의 차원에서 그것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런 방식으로 정신분석은 내가 누구인지 나를 찾는 여정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미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인문학 수업에 들어오면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삶의 의미를. 그렇게 이렇게 장기간 제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특강 이런 거, 뭐 특히 북토크 이런 거 하면 기대하고 오셨던 분들이 화내고 가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을, 즉 내가 의미를 줄 것을 기대했는데 의미를 안 주고 말을 계속 빙빙 돌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을 빙빙 돌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계세요. 그래서 별로 어지러워하지도 않으시는데 보통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상황도 연출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의미를 달라는 거예요. 의미를 달라는 건 무슨 뜻인가? 언표의 차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자기 성찰이고 인간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언표의 차원은 누가 지배하나요? 고정관념이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언표의 차원과 대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이미 존재하는 의미의 세계인 것이고, 심지어는 제가 일종의 어떤 신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누구인지 혹은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의미의 차원에서 규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문장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드리는 것이,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회에서 듣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십시오. 자, 그 말이 실제로 신의 말이라 해도 그 사람의 말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타자의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아무리 위대한 말이라 해도 결국 본인에게는 소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너무 멋져서 인생을 한평생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정신분석은 그 포지션은 아니라면 그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다른 데 가시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그걸 안 준다는 거죠. 정신분석은 무엇을 주는가? 엄표를 주는 게 아니라 공백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체를 주겠다. 당신에게 주체성을 주겠다는 거죠. 주체성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자를 싹 지운 거예요. 타자는 뭐냐?
엄표를 지배하는 세계인 것이죠. 엄표를 지배하는 세계를 지우고 줄 수 있는 주체성. 너 자신이더라. 라는 말은 결국 공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공백을. 그로부터 본인이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무언가가 당신인지, 무언가가 당신일 수 있는지의 의미는 외부로부터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서 당신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생산해낼 무언가라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락강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정신분석의 자기 성찰은 사실 자기 발명에 가까워요. 락강이 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과 연구는 인간학이라기보다는 인간학의 새로운 발명 가능성인 것이죠. 인간이 누구인지를 락강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인간이 누구일 수 있는지를 말하는 담론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인간은 이러하다라는 인간학은 정말 무의미한 인간학이에요. 그건 권력의 집적체예요. 인간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종류의 것은 결국 기성 권력이 인간이 무엇인지를 묶어놓는 차원의 담화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학문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배울 게 없어요.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를 한다면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수업에서도 이 수업인지 화요일 수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미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렸던 우리가 지도를 탐사하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은 이렇고 쾌락 원칙이 뭐고 현실 원칙이 뭐고 기표의 장치가 뭐고 상징계가 뭐고 구도가 뭐고 실제와 상상계는 어떠하고 이 모든 지도, 이 굉장히 복잡한 지도를 시대별로 계속 변화해가는 방식으로 탐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도를 탐사하는 이유는 그 지도가 우리의 신체에 새겨진 문신이고 그 신체에 새겨진 문신의 진정한 정체는 감옥의 지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옥의 지형도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신체에 감옥의 지형도를 그렸던 이유는 뭐예요? 그게 멋있어서가 아니라 감옥에 오랫동안 평생 머물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감옥으로부터 나가기 위해서 결절의 지점들을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어디가 논리가 붕괴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지형도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형도의 모든 목적은 수인을 잡아두기 위한 목적인 것이니까. 감옥은 왜 지어지나요? 거기에 가둬두기 위한 거예요. 상징계가 지어진 이유는 그 안에 우리의 욕망을 가두기 위한 것이죠. 그 지형도를 살피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러한 억압과 부인의 장치에서 단선을 일으키는 장소, 그를 통해서 그곳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사하는 단 하나의 목표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페북에서 봤는데 제 지인분께서 그런 불만을 좀 드러내셨어요. 요즘에 공부 좀 했다 하는 인문학자들은 강의를 시켜보면 공부하지 말고 실천하나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과도 제가 실천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는데 지식은 별거 아니다. 지식을 지워라.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식을 지울 수 있는, 지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식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식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지배받는 것을 인식할 수조차 없는 것이니까. 인문학은 공부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거부하기 위해서 상징계를 붕괴시키기 위한 탐사가 곧 지식이라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한 것은 그 공부라는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인식장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로부터 빠져나가는 길에 대한 탐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행위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사건은 지식인들의 세계에서 벌어지지가 않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는 절차로 들어가는 사건은 지식인들의 세계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그걸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바디우가 정리를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사랑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과학의 영역에서, 물론 과학의 영역에서 벌어진다고 한다는 건 바디우는 그걸 수학자들의 세계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그건 좀 제껴놓기로 하고 정치의 영역에서 벌어져요. 정치의 혁명적 사건들이 바로 정치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진리 사건의 장소인 것이고, 그리고 예술이라고 부르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미술사의 전환점들을 의미하죠. 미술사에서 거대한 권력이 지배하고 있었던 순간 그로부터 빠져나가는
예술적인 사건들의 장소를 진리의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곳에서는 수학의 영역만을 빼면은 지식인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지식인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의 충실성을 보였고 그리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모든 리비도를 투자하는 우연한 사건들에 참여했던 주체들의 세계가 바로 진리 사건의 주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바디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철학자는 진리를 생산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도 그러한 진리가 발생했던 장소를 주목하고 그것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밝혀주는 자일 뿐이다. 여기서 조력자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바디우의 개념들을 저는 바디우가 락강을 한 번 만났는데 다른 철학자들은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뭐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바디우는 한 번 만났어요. 락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락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철학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바디우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마스터였다. 락강이. 그리고 바디우의 철학에서 언급되는 바로 이러한 표현들은 즉 철학자는 그러한 존재다. 즉 진리를 생산하는 자가 아니라 철학자는 진리가 어디서 발생했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담론화하고 공론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 철학자의 위치가 바로 분석가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석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담자의 무의식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리의 사건을 관찰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자예요. 그것이 중요했다라고 말해주는 자가 바로 분석가인 것이니까 바디우의 철학자의 위상과 정신분석의 분석가의 위상이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데카르트 여러분 이제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무의식의 사유라는 것은 타자의 사유가 정지되는 실패하는 지점이다라는 걸 떠올리시면 제가 지금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인지는 엄표의 차원에서 찾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정신분석이 내담자로부터 요구받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욕망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60세, 70세를 사셨던 분이 정말 아주 진지하고 솔직하게 질문을 하세요. 내담자가 되셔서 질문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오래 사는 과정 속에서 획득한 가장 뛰어난 능력은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누구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 황혼역에 접어들어서 더 솔직해졌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표현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했을 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그때 분석가는 엄표의 차원에서 그걸 설명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엄표의 차원에서. 그걸 찾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엄표의 세계는 의미의 세계이고 의미의 세계는 주인기표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예요. 그리고 주인기표는 언제나 아버지의 권력을 어깨에 달고 등장하는 현실 권력의 세계예요. 현실 권력의 세계. 고정관념의 세계라는 것이죠. 자, 그 고정관념의 지배 아래에서 어떤 의미를 탐사하든 결국 내담자가 질문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권력에 종속된 정체성이에요. 그것 말고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셨고 한다 해도 이제 늦지 않았다고 제안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 발명해내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발명해내시라는 거죠. 쉽지 않을지언정. 그건 이제 주체적인 위치에 자기를 올려놔야 하는 것이니까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오늘 강의의 주제로 돌아오면요. 보에스바흐 솔리베르든이라는 이 단어. 그것이 있던 곳에 내가 도래해야 한다. 라는 이 단어로 돌아오면 여러분 갖고 계신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자, 이게 이번 락강 세미나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크리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달리 언급을 하고 있는 그 텍스트이죠. 이 하나의 문장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달리 언급하는데 그게 락강 텍스트의 특징이에요. 락강이 물체는 인간 그 자체다. 인간은 물체 그 자체다. 라고 한마디 했지만 혹은 이미 존재하는 문장을 차용해서 에크리의 첫 페이지에 새겨 넣었지만 그 문장 자체도 락강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변화해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그게 락강 텍스트의 특징이고 그게 바로 기표의 특징인 거예요. 기표는 의미를 시시각각 다른 방식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언어밖에 없다면 우리는 언어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세계, 인간의 문명이 만드는 공동체 내에서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예요. 언어. 기표를 통해서만 나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기표는 일반적으로는 의미의 장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기표를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첫 번째 기표가 여러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주민등록 그런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별과 나이와 국적과 모든 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에 부산물로서 학력 혹은 가족관계 혹은 뭐 여러 가지 경력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기표가 기표에 의해서 연결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환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의미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고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여자인데 나는 여자지만 나는 남자처럼 여자를 사랑할래 라고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표가 사로잡혀 있는 차원이 권력에 의해서 강력하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표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주체적 과정이라고 락강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텍스트에도 그러한 과정들을 그대로 적용시켜 놓은 것이죠.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기표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방해 놔야만 돼요. 그래야 그걸 나중에 읽는 저와 같은 사람이 락강 이후에 후속 세대들이 그 기표를 가지고 락강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 기표를 가지고 내 삶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락강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학문적인 확장을 도모해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표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영능을 역으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그 기표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결국 혁명 정치적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사로잡고 있는 기표를 달리 사용하는 것이죠. 달리 사용하는 것. 물론 그게 무의식의 차원에서 파악되는 기표라면 조금 더 어려운 일이긴 해요. 내가 의식적으로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원인데 나는 전혀 회사원 같지 않게 내 삶을 그 회사원이라는 기표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삶을 구성해 보겠어. 이게 다 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자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해방하는 것들은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신분석은 그보다 한 차원 더 깊은 장소에서 무의식의 차원에서 사로잡혀 있는 기표를 달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보다 정교한 방식과 조력자가 요청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돌아와서 어쨌든 락강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표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보에스박 솔리크베거든이라는 이 단어예요. 자 한국말로 하면 이제부터 이 설명을 드리자면 보에스박은 그것이 있던 장소에 솔리크베거든 내가 도래한다. 이히는 나예요. 나. 이히. 뭐 독일어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잖아요. 이히. 내가 도래해야 한다. 이게 한국어 번역인데 이걸 이제 락강이 이렇게 프랑스어로 이렇게 번역하죠. 라우 세테. 라는 거기에요. there. 라우. 우는 장소를 표시하는 관계사죠. 라우 세테. 그것이 있던 장소에 라우 세테. 주는 아이죠. 이히. 주. 두아 아드브니. 아드브니흐는 도래해야 한다.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브니흐는 오다라는 뜻이에요. 브니흐는 컴이에요. 컴. 아주 일상적인 용어인데 브니흐. 아드브니흐는 그거보다 단지 그냥 운동으로 온다라기보다 뭐가 도래한다. 생긴다. 커밍 한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걸 번역할 때 일단 락강이 굉장히 비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희가 자아가 아니라는 거. 그걸 쓰레기 같은 번역이라고 불러요. 이걸 이희라고 번역하는 자들은 그렇죠. 그렇게 우물거리지 않고 얘기하죠. 쓰레기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번역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건 정치적인 표현이니까. 무슨 의미에서 정치적이냐면 그것이 있던 여기서 그것은 명백해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 충동이에요. 프로이트에겐 죽음 충동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작동하던 장소에 주 또는 주체, 수의제가 아니라 자아, 르모아, 그러니까 와야 한다는 건 자아를 중심으로 인간의 주체성이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아에 대해서는 약간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자아가 뭔가요? 자아는 이미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사실상 자아를 통해서 인식하는데 그 자아는 어떻게 이미지로 구성이 되는가 하면 타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구성이 돼요. 타자의 이미지. 내가 나 자신만 살면 여러분 우리가 무인도에서 태어나서 거기 살면 사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뚱뚱한지 말랐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단지 비교 대상만 없는 게 아니라 이상화의 지점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키가 커. 그런데 멋있어. 그러면 키가 크는데 적당히 큰 것이 멋있다라는 것이라면 그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화의 지점들을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 사람은 아름다워 라고 말하는데 아름다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는 어떤 수준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 공동체가 결정해 놔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머니로서 존경할 만해. 좋은 어머니야. 좋은 아버지야. 자, 어떤 수준이라는 거죠. 그걸 결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아버지가 뭐 매일 술 먹고 들어오셔도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을 돌보셨으면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죠. 경제적인 그런 능력보다는 가족을 배려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차원으로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좋은 아버지라는 스탠다드도 좋은 어머니라는 어떤 기준도 변화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누가 정하는가라는 거죠. 누가 그걸 정하는가. 정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타자라는 거예요. 그게 고용관념의 권력이고 그게 가부장제의 권력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지는 남성적 시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남성적 시각이. 여전히 어떤 남자가 멋있는지도 남성적 시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적 권력에 영향을 받은 여성적 시각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결국 가장 맨 뒤에는 아버지의 권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권력이 결국은 규준을 결정하고 그 규준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자아예요. 자아. 우리 자신의 자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자아 찾는 거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아를 찾는 건 정말 무의미하다는 거.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회적인 거울을 통해서 그걸 비추어보는 행동들만큼 무의미한 것이 없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러분도 그게 없으면 우리는 흔들림을 계속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그 거울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진리의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진리의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망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S가 있던 자리에 자아가 들어서야 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거예요. 보수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분석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욕망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이걸 퇴행적 욕망이라고 부르죠. 보통 자아심리학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충동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어. 그게 히스테리적이건 강박증적이건 어쨌든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그 스탠다드한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럼 스탠다드한 기준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남성이나 여성이 추구해야 하는 성욕의 장소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일종의 정상적인 욕망이라고 규정하도록 만들고 그 장소에 자아가 들어서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성애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건 우스꽝스러운 얘기라는 거죠. 너무나 우스꽝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두아에서 여러분들에게도 표기를 해드렸는데 주두아에서 D 영어로 하면 DOIT를 썼는데 원래는 DOIS를 써야 돼요. 1인칭이니까.
그런데 T는 3인칭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물론 프랑스에서는 이 마지막 자음을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모르는데 써놓고 나면 이걸 T라고 썼다라는 것은 이 주라는 단어를 1인칭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인칭으로 본다는 거죠. 주체라는 건, 나라는 건 1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아이가 1인칭의 장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왜냐면 기표가 단절을 일으키는 장소가 나니까 그건 자아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건 대타자의 사유가 실패하는 장소일 뿐이니까 3인칭적 객관적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T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또한 재미있는 것은 라우세테에서 이건 좀 라칸이 프랑스어 문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암시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덧붙여야만 되어지는 것인데 라우세테에서 세테에서 에테는 존재동사인데 과거형이에요. 근데 이걸 반과거라고 불러요. 앙빡페라고 불러요. 반과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테는 그것이 있던 장소인데 그 과거의 시제가 완전 과거와는 다르게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모호한 과거를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써요. 뭔가가 시작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 거기 있었어. 제테 덩 라셩버 하면 나는 그 방에 있었어 라는 거예요. 제테 덩 라셩버. 제테인데 이걸 반과거로 이렇게 쓰면 앙파페의 형식으로 쓰면 내가 거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불확실해. 그 방에 내가 들어가 있었던 그 시점이 언제 정확하게 완료됐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방식인 거예요. 그런 걸 표현할 때 이런 반과거 동사를 쓰죠. 과거 시제를 쓰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for 이 s라는 것의 시간성이 모호하다는 의미예요. 우리 무의식의 시간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왜 이 세테라는 반과거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완료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즉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는 시간성의 장소가 바로 그것이 있던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즉 프로이트에게는 죽음 충동이었던 다형적 충동이었던 그것이 있던 장소, 증상적 장소, 시간을 교란시키는 장소, 그래서 상징계가 실패하는 그 장소에 주체가 도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체가 도래해야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또한 아시겠죠. 상징계가 단선을 일으키는 장소이니까 시간적 모호성의 장소이고 공간적 모호성의 장소이고 사유의 실패의 장소, 대타자의 사유의 실패의 장소인 그곳에 주체가 도래해야 한다는 건 아까 주체가 어떤 규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체란 기표들의 연쇄와 구성적 관계를 분명히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 혼자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기표가 있어야 주체가 생성되는 거예요. 무의식의 사유의 주체인 것이니까 기표가 있기는 있어야 돼요. 실체로서의 주체는 없으니까 기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표의 연쇄는 환유적인 방식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단절이라고 휘트유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죠. 단절이 일어나는 장소가 주체다. 그러니까 기표가 단절을 일으키는 장소가 주체이니까 지금 그것이 있던 장소가 사실은 주체가 원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게 주체성의 장소인데 들어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어적인 do와 have to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정언 명령적인 것이니까 주체가 그곳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가? 발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상징계의 질서가 기표의 연쇄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는 존재의 영역에 단선이 발생하는 곳으로 가서 주체가 상징계의 문법이 아니라 다른 문법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있던 곳에 주체가 내가 도래해야 한다라는 것에 새로운 해석이에요. 새로운 해석. 명쾌하시죠? 이제. 자, 그래서 이걸 락강이 시대별로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번 보충 설명으로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일단 시대별로 가기 전에 일단 프로이트는 이게 프로이트가 한 말이니까 보에스바크 솔리케베거든이라는 프로이트의 명제이니까 프로이트는 그 S를 그것이 있던 르사 거시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동이 다형적 충동이에요. 다형적 충동. 형태를 갖지 않고
의미도 갖지 않고 질서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오스, 욕망의 카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그것이 있던 자리예요. 그것이 있던 자리. 그것이 있던 자리가 그냥 완전히 억압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를 흔들어요. 그 증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있던 자리에 내가 와야 한다. 이 희가 와야 한다. 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했었으니까 이미 프로이트는 물론 프로이트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의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프로이트는 그 죽음 충동의 자리에 언어의 주체가 도래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자아를 도래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서 일단 그렇다는 거죠. 프로이트의 시점에서. 자, 그런데 초기 락강에는 어땠는가? 제가 지금 초기 락강과 중기 락강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초기 락강에게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증상적 장소, 이 상징계가 교란을 당하는 장소, 단선을 일으키는 장소를 상상계적 장소라고 봤어요. 초기의 락강이 그랬다는 거예요. 초기 락강은 이미지가 그걸 교란시킨다고 봤던 거죠. 어떠한 이미지에 내담자가, 주체가 사로잡히면 사유가 전개가 안 된다는 거. 무의식의 사유가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을 증상적 상황이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상상계적 고착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그것이 있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초기의 락강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상계적인 고착에 내가 도래해야 한다라는 것을 초기 락강은 그 상상계적인 우상을 파괴하는 상징계의 주체가 도래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상징계의 주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지금 락강 세미나 11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그때 락강은 상징계를 도래하게 만들어서 기피 연세가 잘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피 연세가 잘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이미지를 분쇄하고 그야말로 성상 파괴인 것이죠. 이미지를 분쇄하고 언어가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말이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기의 락강은 분석가가 그러한 상징계의 대타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초기 락강이에요. 아주 이상한 락강이죠. 왜 이상하냐면 고전주의자 같아서 이상한 락강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타자의 대리인을 한다는 건 대타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상징계를 인정한다는 건 언어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락강은 그런 락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락강은 언어의 한계를 파열시키고 새로운 언어의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의 락강인데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55년 전까지. 근데 뭐 우스갯소리로 좀 덧붙여 보자면 1955년 전까지면 55세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48세예요. 이제 곧 48세가 되는데 락강이 시작했던 지점이 53세예요. 제가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죠. 여러분도 한참 남으셨어요. 물론 거의 도달한 분도 계시고 넘는 분도 계셨지만 인문학의 영역은 그래요, 여러분. 뭐 칸트도 마찬가지고 50세가 한 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료분들에게 항상 그런 농담하죠. 운동하시라고. 50세가 한 살이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벌써 술, 담배로 흔들리시면 안 되니까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하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여러분 이 자리에는 20대 분도 많이 계신데 무한한 시간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죠.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 락강도 굉장히 기이해요. 55세까지 자기가 주장하던 바를 57세에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64세에 또 한 번 거창하게 뒤집고 70세가 되면 더 많이 뒤집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나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락강을 보고 있으면. 그 끝까지 뒤집고 죽는 순간까지 뒤집다가 가는 존재가 락강이니까. 뒤집는다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자기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라는 이름이 기표가 가지고 있는 그 락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걸 항상 어떤 의미가 포획하려고 하죠. 물론 그건 본인이 만들어내는 의미이기도 해요. 내가 이런 이론을 만들었으니 나는 그것의 창조자다 라고 의미를 생산해내면 그 의미에 락강이라는 이름이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히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고정관념도 락강을 사로잡아요. 그런데 락강 본인이 그걸 털어버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기표가 의미로부터 자유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표가 다른 방식으로 사유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존재를 사로잡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실제적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 락강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상상계적인 고착을 그것이 있던 장소로 보고 내가 도래해야 한다는 것에서 나를 상징계의 나로 보던 이 초기의 락강으로부터 벗어난 락강은 지금 세미나 11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락강인 거예요. 즉 이때는 그것이 있던 장소는 실제예요. 실제. 대상 A와 같은 방식으로 상징화되지 않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징화 그 자체이니까. 상징화된 세계가 상징화되지 않은 어떤 공백의 위협으로부터 흔들리고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도래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나는 주체예요. 미래로 개방된 시간성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상징계의 나가 아니라 미래로 개방된 도래할 주체라는 것이죠. 언제나. 즉 새롭게 발화의 가능성을 탐사할 수 있는 주체가 도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실제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고 상징계는 오히려 부정적인 개념이 돼요. 그 이전까지 상징계는 사실상 정신분석에서 아주 긍정적인 개념이었는데 프로이트에게도 상징계는 전적으로 긍정적인 개념이었는데 즉 증상을 상징화해야 한다라는 지상명령을 따르고자 했었던 사람이 또한 프로이트였는데 지금 락강은 64년의 이 시점에서 락강은 물론 조금 이전에 60년에 이미 그러한 변화들이 관찰이 되는데 상징계를 밀어내고 있어요. 이제는 실제계로 이행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4년에 그것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디서 일어났는가? 즉 실제를 강조하고 이 보에스바흐 이 개념을 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던 것이 어디서 처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가 하면 1960년에 발표된 주체의 전복과 욕망의 변증법이라는 텍스트에 여러분들이 에크리가 나중에 번역되어 나온다면 읽게 될 그 에크리의 802페이지, 원전의 802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인데 거기서 락강이 이 보에스바흐를 달리 해석해요.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그리고 이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그 첫 번째 명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보려고 한다라는 그 단어가 그 문장에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 802페이지 이 즈음에서인 것이죠. 그게 1960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락강이 그 에크리라는 텍스트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번역된 것을 읽어드릴게요. 자, 락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있던 바로 그 순간. 자, 이게 보에스바흐죠. 보에스바흐. 그것이 있던 바로 그 자리, 그 순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마터면 그것이 있었을 그 순간. 그러니까 그것이 있던 바로 그 순간이 또한 하마터면 그것이 있었을 그 순간이라는 것이니까 있었는지 아닌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적 상태의 영역은 불확실성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것이 진정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벌써 떠났는지 혹은 떠났기 때문에 아직 잔영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래서 소멸했는데 뭔가 잔영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부딪혀 넘어지는 어떤 시작이 될 것인지 혹은 그런 나의 말의 사라짐의 존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지 일단 모호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던 바로 그 순간은. 근데 그 장소에 나는 나의 말의 사라짐의 존재로 도래할 수 있어야 한다. 도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말의 사라짐의 존재로 도래할 수 있다. 말의 사라짐의 존재로 도래할 수 있다. 말의 사라짐이라는 건 뭔가요? 말의 사라짐이라는 건 상징기의 사라짐의 순간인 거예요. 상징기의 사라짐의 순간. 그러한 존재로 도래할 수 있다라고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것이 있던 장소에 상징계가 정지되는 순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페이드 아웃되는 순간에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텍스트에도 지금 제시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를 고발하는 발화, 스스로 포기되는 엄표, 흩어지는 무지, 상실되는 기회. 자, 이 네 문장이 각각 서로를 지우는 문장이에요.
어떤 특정한 상징계의 발화라고 볼 수는 없고 상징계 내부에서 상징계를 지우는 발화들인 거죠. 스스로를 고발하는 발화라는 거야. 내가 나를 고발하는 발화이니까 내 말이 붕괴되는 그러한 발화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포기되는 엄표라는 것. 어떤 엄표인데 말해진 것들인데 말해진 것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라지고 있는 엄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무지. 그러니까 무지라는 것이 발산되고 흩어져서 여기저기 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무지가 소멸되는 방식으로 지식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실되는 기회. 즉 기회는 누가 주나요? 상징계가 우리에게 필연적인 방식으로 기회를 줘요. 근데 그 기회 자체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문장이 결국은 그것이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상징계가 실패하는 사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존재의 추락을 위해서 그러해야 하는 흔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남겨지게 될 것인가? 즉 남겨진 건 하나라는 거예요. 존재가 추락하는 흔적.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존재를 추락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존재를 추락시키고 그 흔적을 탐사하는 것이 정신분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있던 그 자리에 주체가 도래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존재를 추락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를 추락시켜야 한다는 이 말을 이제까지 제 수업을 들어주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존재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존재는 상징계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좌표들이죠.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들인 것이고 우리의 욕망이 흘러야 할 수로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추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추락의 장소가 바로 그것이 있던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이고 거기에 주체가 도래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니까. 이 문장이 802페이지에 언급된 에크리의 이 문장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제시되어 있는 문장인데 텍스트에 굉장히 시적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락강이 이 프로이트의 보에스바르라는 문장을 해석하면서 상당히 멋들어지게 말재주를 부린 문장이죠. 존재의 추락, 추악들레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존재의 추락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정신분석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문장이 지금 락강은 이것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신분석 실제 임상을 참조하고 있어요. 정신분석의 실제 임상이 바로 존재의 추락을 그 추락의 쾌락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임상 자체를 계속해서 환기시킬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담자가 하는 발화는 대체로 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타자의 발화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타자의 발화가 지워지는 의심의 콜로폰이 찍혀있는 스스로 포기되는 그러한 문장들, 흩어지는 그러한 문장들, 고발하는 스스로를 고발해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문장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문장들에 집중하는 훈련들을 계속 함으로써 결국은 본인의 존재가 추락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존재가 추락하면 어디로 가나요? 존재 뒤에 있는 것으로 가요. 존재는 뒤에 무엇을 감추고 있나요? 공백을 감추고 있는 것이니까 공백의 연안가로 우리가 도달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리로 가는 여정이 정신분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좀 전에 지나가는 말투로 말씀드렸지만 이건 60년의 텍스트이고 락강이 초기에 이 보에스바르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초기의 이론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초기의 이론이라고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자면 그 부분은 1955년에 작성된 발표문에 있어요. 그 텍스트도 에크리에 수록이 되어 있죠. 그 텍스트가 프로이트적 사물이라는 텍스트예요. 라시오스 프로디안이라는 텍스트인데 에크리의 417에서 418페이지에 걸쳐서 그 보에스바르를 해석하는 첫 번째 문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락강이 처음으로 보에스바르를 공식적인 장소에서 언급하고 발표문인데 그것을 에크리에 수록했죠. 에크리는 그 이후에 66년에 나온 것이니까 아주 이후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1955년에 작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락강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55년에 발표된 이 상태에서는 그것이 있던 장소에서 그것은 상상계적 대상이고 주체가 도래해야 한다.
내가 도래해야 한다 해서 나는 상징계의 나인데 지금 조금 전에 1960년의 텍스트 주체 변증 주체 전복이라는 텍스트와는 완전히 대립되는 그러한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락강은 60년대 중반에 에크리라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면서 하나를 지우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55년에 이걸 분명히 지웠어야 되는데 보통 같으면 지우죠. 그렇잖아. 이게 이론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똑같은 사람인데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락강이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있어요. 물론 한 400페이지 정도의 차이가 있죠. 이 둘 사이에 거리에는. 그럼 책 한 권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 이 프로이트적 사물이라는 텍스트에서 락강이 주장했던 것과 60년의 텍스트에서 주장했던 것이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를 같은 책 안에 넣는 이유는 뭘까? 텍스트의 충돌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충돌들이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락강은 생각한 거예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55년의 기표는 이러했고 60년의 기표는 저러했는데 각각의 기표가 뭐가 맞는지를 실험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기보다는 그 둘을 통해서 제3의 것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따금씩 락강의 관련된 텍스트를 읽고 질문을 하는 분들 중에 왜 이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떤 게 맞는 거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럼 55년이 맞냐? 60년이 맞냐?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틀린 거예요. 진짜 맞는 건 뭘까요? 본인의 의견이 맞는 거예요. 제3의 무언가를 생산해냈을 때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락강이 맞아봤자 얼마나 맞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락강의 이론이 얼마나 논리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리를 다 찾아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도 거의 수십 주에 걸쳐서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4강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한 15주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 텀, 두 번째 텀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네 번째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수십 주가 남았는데 그 목표가 뭘까요? 락강 박사가 되는 게 목표일까요, 여러분? 물론 중요해요. 어디 가서 논문 쓰는데 락강 얘기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쓰는 것보단 나으니까.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충돌하는 락강의 개념들의 지점들을 짚어내고 그 상호적인 논리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락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고 정신분석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관련된 기표들을 발명해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두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짚어드렸습니다. 55년의 지점과 60년의 지점이 어떻게 다른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드렸고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물론 논의의 흐름상 60년의 텍스트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제가 많이 동의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이 동의하고는 있지만 즉 후기로 가는 락강은 저는 전적으로 많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자, 그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존재 추락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존재 추락. 자, 이건 55년에 락강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말을 완수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시키는 것이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를 추락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모든 규정들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경험을 분석의 임상이 추구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가장 표면적인 피부는 자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아는 결국 표면적인 차원에서는 고정관념의 거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나의 자아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을 우리의 공동체의 권력이 우리에게 하나씩 마련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울은 무얼 비추어 봐도 예를 들면 여성들이 그 거울에 아무리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도 여전히 뚱뚱해요. 모델 수준의 몸매를 강제하는 남성적 시선이 그 거울 자체를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떤 이미지를 비추어 봐도 충분히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더 아름다워야 돼요. 더. 성형외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는 한.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울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가장 겉피부예요.
그리고 그 존재의 겉 피부가 왜 그렇게 구성이 되는지를 탐사에 들어가다 보면 그 뒤에 상징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거울 단계에서 락강이 두 번째로 거울 단계를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락강이 처음에 거울 단계를, 그 자아를 구성하는 거울 단계 혹은 나르시시즘을 구성하는 거울 단계를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거울을 비추어 보면 아이가 자신이 하나의 몸뚱아리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하나로서의 정체성이 이미지로의 차원이긴 하지만 구성되는 게 아이에게 쾌락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아이는 어떤 장소에 있었나요? 아이의 장소는 그야말로 보에스 바그의 장소인 거예요. 즉 그것이 있던 장소, 즉 파편적 장소, 충동의 장소, 흩어진 장소인 것이니까 아이는 그 장소에서 쾌락을 즐기기도 하지만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한한 무능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 장소에서 거울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을 발견했을 때 더 이상 흩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아이의 차원에서 진정으로 미시적인 욕망의 차원에서 아이가 자신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쾌락을 획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즉각적으로 사회정치적인 차원에서 다시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해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자, 하루 동안 우리가 얼마나 파편된 상태로부터 살아가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신다면 충분히 그 쾌락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거? 어제 다르고 사실은 오늘 달라요. 아침에 다르고 지금 달라요. 지금도 아침이긴 하지만 아침에 다르고 정오가 다르고 밤이 달라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른 욕망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영향력 속에 있는데 그 파편적인 상태들을 무언가가 우리를 비추어주는 방식으로 단일한 걸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 이게 나야. 라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생이 신학 공부도 하고 싶고 락강 공부도 하고 싶고 요즘에 우리 락강 칼리지에 신학 전공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는데 우연은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락강 세미나에도 신부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었어요. 심지어는 지금 중년분 중에 2명이 목사님이세요. 놀라죠, 저는. 놀라지만 놀라지 않으려고 해요. 놀랄 일이 아니니까. 락강도 그랬으니까. 근데 좀 신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젊은 분이 저한테 처음에 고민 상담을 했었을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신학 공부와 철학의 공부가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충돌하죠. 그런데 들레주와 락강은 충돌 안 하나요? 혹은 락강과 푸코는 충돌이 안 되나요? 혹은 락강이 55년과 60년을 충돌을 안 하는가? 자,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식에 접근할 때도 항상 충돌을 경험하고 파편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체성을 제시하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의 자아, 정체성, 너의 본질로 돌아가 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거울 이미지를 제시하면 우리는 그토록 행복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거울 단계에서 아이가 느끼는 쾌락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아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상을 가져다 주는지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거울 단계는 우리에게 그렇게 존재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공동체 권력장치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거울이 저 혼자 작동한다라고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회 공동체의 장에서 공론장의 차원에서 이해해 본다면 거울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누가 있을까요? 그걸 락강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고 다시 그 옆에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시선에 동의를 구한다는 거죠. 저게 나라고 말해달라고 아이가 동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거울의 이미지가 강력한 쾌락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와 1대1 관계에서는 굉장히 불완전한 쾌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불완전한 안정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이미지를 인증해주는 누군가를 발견하면 즉 뒤에 있는 대타자를 느끼게 되면 그 자신은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공론장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전체성, 온전한 존재를 어떻게 타자의 권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향유하는지를 설명하는 보다 정교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존재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세계. 그리고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오는 이유는 그 존재의 세계가 흔들렸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흔들리는 순간 일반적으로 정신치료, 심리치료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존재의 거울 이미지를 다시 확인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존재의 거울 이미지. 이게 만약에 신체적인 증상이라면 즉 우울증이나 혹은 공황장애나 이런 거라면 약물로 그 흔들림을 틀어막고 다시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예전처럼 온전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되돌려주는 역할인 거예요. 심리치료도 마찬가지고 멘토들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목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이고 목회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종류의 차원에서 종교적인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수적인 종교의 기능. 즉 나의 존재의 이미지를 인증해주는 대타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리치료자에게 바라는 내담자가 그걸 바래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 나의 불안을 정지시켜달라. 라고 요청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락강은 이 보에스바라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존재의 추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것 자체도 상당히 급진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5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5년은 상당히 보수적이었다는 거예요. 55년은 그 존재의 거울 자체가 대타자 없는 이미지로 작동하는 것을 경계하고 대타자 없는 이미지로 작동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나르시시즘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거울 이미지에 빠져들어서 한없이 빠져들어서 상징계로부터 떠내려가는 걸 의미해요. 상징계의 공동체의 영역으로부터 떠내려가서 거울 이미지에 한없이 빠져드는데 빠져드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탐닉하는 방식도 있지만 증오하는 방식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거울 이미지,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사회적 공동체가 이상적으로 삼고 있는 그 외모의 기준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면 그걸 한없이 증오하고 자신을 소외시키고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 자체도 그것도 상상기에 사로잡힌 병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이미지 뒤에 등장하는 대타자의 역할을 분석가가 해주어야 한다라고 락강은 55년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락강은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대타자로부터 물러나려고 해요. 대타자를 찾아요. 나의 이미지가 어떤지 끊임없이 물어봐죠.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분석가에게 끊임없이 요청해요. 모든 내담자가 그렇게 해요. 모든 내담자가 나의 이미지가 흔들릴 때, 불확실할 때 그 모함의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지금 락강은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추락을 관리해주겠다는 것이죠. 물론 한없이 추락하면 파괴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한없이 추락하면 파괴되지만 그 추락을 탐닉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겠다는 거예요. 관리자의 위치로 나아가는데 그 관리자가 악의적인 관리자인 것이죠. 존재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아니라 존재를 추락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관리자인 거예요. 그 추락을 경험하고 그 추락을 즐기고 그 추락을 향유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 좌표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다는 건 이미 어딘가 있었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발명해낼 것을 유도해내는 것이 지금 64년의 락강이 존재의 추락이라는 개념으로 임상의 방향을 거대하게 전회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추락이 반복되는 것. 저는 그걸 임상이라고 봐요. 흔들림을 통해서 존재를 추락시키는 것. 자신이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이미지로부터 분리해내는 것. 그래서 상상계의 지배로부터 일단 주체를 멀어지게 하는 것. 즉 이미지의 지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상징계의 지배로부터도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둘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실제로 더 가까이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실제 영역으로 들어서도록 만드는 과정이 정신분석의 임상의 주요한 과정들이에요. 주요한 과정들.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7페이지 하단에 있는 인용문 프로이트 전 저자에게서 이 힘은 물론 그것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다면 신이 태양의 그물망에 충만하고 안전한 장소 다시 말해 주체를 가리킵니다. 요 부분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